범고래 개체군이 작은 요트나 관광선의 방향타, 선미를 건드리는 행동이 처음 보고됐어요. 그때부터 10년 동안 비슷한 사례가 500건 이상이나 알려졌습니다. 다른 놈들이 이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범고래는 사실 단일종이에요. 이 범고래가 다 달라요. 같은 바다에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유전자 교환을 하지 않아요. 좀 다른 종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범고래와 백상아리가 싸울 일이 있죠. 그때는 백상아리보다는 범고래가 더 최고 포식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랜지언트형 유형이 다른 돌고래나 작은 범고래도 먹어요. 안녕하세요. 과학을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범고래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었다. 이게 사실은 반반이에요.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실제로 2020년대에 들어서 일부 범고래 개체군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보이는 사례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동의 본질과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범고래가 사람을 목표로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시작이 2020년 5월 이베리아 반도에서 시작합니다. 이베리아 반도가 어디냐면 스페인, 포르투갈인데가 이베리아 반도잖아요. 또 그 아래로는 모로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인근의 해역에서 범고래 개체군이 작은 요트나 관광선의 방향타, 선미를 건드리는 행동이 처음 보고됐어요. 비슷한 사례가 500건 이상이나 알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격은 보트에 부딪히거나 방향타를 망가뜨리는 행동이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범고래가 사람을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거죠. 모든 범고래가 아니라 하는 범고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 과학자들은 범고래 무리를 글라디스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글라디우스가 칼이에요. 영화 제목 생각하면 돼요. 범고래 지느러미가 왜 칼처럼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글라디우스에서 온 글라디스가 범고래 무리인데, 범고래 가운데 화이트 글라디스, 스페인 말로는 글라디스 블랑카라는 암컷이 있어요. 특별한 범고래 암컷을 글라디스 블랑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얘는 등지러미 가운데가 밝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얗다, 화이트 글라디스라 부른 거죠. 근데 범고래뿐만 아니라 모든 이빨 고래들은 등지드러미를 마치 지문처럼 이용해서 개체를 과학자들은 구분합니다. 등지러미 모양이 다 다르고 자라면서 상처도 받거든요. 조금씩 상처에 또 다른 상처가 생기니까 얘가 이런 상처를 더 받았구나 하고 딱 생장의 앨범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에 반해서 수염고래는 등지러미가 크지 않잖아요. 그 대신 꼬리 지느러미, 가로로 있는 꼬리 지느러미, 혹, 흉터, 몸무늬 등으로 구분을 해요. 상처를 새로 입죠. 하지만 예전의 사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라디스 블랑카, 화이트 글라디스가 선미와 방향타에 부딪히는 행동을 했는데 다른 놈들이 이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글라디스 블랑카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재밌어 보이는지 다른 범고래도 너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고래는 지능이 높고 사회적이고 또 놀이와 학습을 하는 동물이거든요. 이 행동이 널리 퍼지게 된 거라고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꼭 그 시작이 화이트 글라디스 블랑카에서 시작됐다는 근거는 없어요. 사람들이 관찰하기를 거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글라디스 블랑카가 원조라고 알고 있는 거지, 사실은 다른 놈이 먼저 하고 글라디스 블랑카가 따라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범고래가 사람을 공격한 예가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 사육 환경에서 돌고래 쇼하는데 거기서는 공격한 경우가 있지만 야생에서는 아직 공격한 경우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집단군이 있죠. 근데 집단군이라 가지고 커다란 덩어리가 아니라 가족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범고래는 사실 단일종이에요. 오르시누스 오르카라고 한 종이 있는데 이 범고래가 다 달라요. 사람도 호모 사피엔스 한 종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이 다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범고래도 오르시누스 오르카 한 종이지만 먹이나 행동이나 사회 구조, 유전적인 작은 차이에 따라서 11종, 13종 정도의 에코타입 생태형으로 구분합니다. 에코타입이란 같은 종이지만 먹이, 사냥 방식, 사회 구조, 유전자, 그다음에 겉모습이 조금씩 달라서 사실상 다른 생활형으로 진화한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코타입을 나누는 핵심 분류 기준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먹이, 그 다음에 사냥 전략, 소리 내는 거, 사회 구조, 유전적 분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먹이를 뭘 먹냐가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뭘 먹냐에 따라서 사냥 전략도 바뀌어지고 사회 구조도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북태평양에 적어도 3가지 에코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지던트형,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형, 그 다음에 오프쇼어형인데, 레지던트는 뭐예요? 정착했다는 뜻이잖아요. 레지던트형은 정착형 범고래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범고래예요. 주로 연어 같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매우 안정적인 모계 사이를 이루고 있으며 자기네끼리 대화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수다쟁이에요. 대화를 통해 협력하면서 협동하면서 추격하는 사냥을 하죠. 우리가 책이나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범고래가 대부분이 레지던트형이에요. 그다음에 트랜지언트형은 우리말로 치면 떠돌이형입니다. 떠돌아 다니면서 주로 뭘 먹냐면 바다표범, 돌고래, 고래 새끼 같은 포유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큰 덩어리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집단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우 느슨한 사회 구조를 가졌고 매우 조용히 소리를 냅니다. 먹잇감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바다표범, 돌고래, 고래 새끼들 어떻게 소리를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지던트형처럼 그 수다쟁이면 먹이를 사냥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지던트형은 주로 매복했다가 기습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런데 트랜지언트형이 가장 무서울 것 같지만 정작 사람을 공격했다는 보고는 또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바다표범, 돌고래, 고래 새끼 같은 걸 먹기 좋아합니다. 다른 하나가 이제 오프쇼어형이에요. OFF거든요. 해안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원양 어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프쇼어형은 주로 상어나 가오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무리를 이뤄서 먼 바다에서 사냥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오프쇼어형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태평양에 세 가지 타입이 있다. 그러면 이제 남극 범고래 에코타입도 이제 많이 알려졌거든요. 남극 범고래가 의외로 많이 연구됐어요. 왜냐면 거기에 남극 주변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 눈에 띄기 때문이죠. 왜 눈에 띄었을까? 먹을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걔네가 먹는 게 주로 이제 포유들을 많이 먹는데 남극 범고래는 A, B, C, D로 나눕니다. 이게 5가지인데 A, B1, B2, C, D예요. 타입 A는 열린 해역에서 밍크 고래를 사냥하는 범고래예요. 타입 B1은 우리가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보죠. 빙판 위에 파도를 여러 마리 가다가 파도를 쫙 만들어서 어떻게요? 빙판 위에 있던 바다 표범이나 물개를 바다에 떨어뜨려서 잡아먹는 종입니다. 타입 B2는 빙판 가장자리 살면서 펭귄들, 다이빙한 펭귄들, 퍼스트 펭귄 잘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는 종류예요. 타입 C는 그 우리나라 장보고 기지가 있는 로스해에 주로 살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데요. 유전적으로 아주 상당히 고립된 형태입니다. 타입 D는 아주 작은 눈 패치가 있어요. 머리는 좀 둥글고 지느러미는 다른 것보다 좀 낮아요. 그러니까 남극 범고래진의 A, B1, B2, C, D 중에 D도 아주 유전적으로 매우 독립된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도 이제 대서양에 살고 있거든요. 북대서양에도 에코타입이 몇 가지가 있는데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에 사는 종류들은 주로 청어를 잡아먹는 에코타입이고요. 스코틀랜드에서는 해양 포유류를 사냥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저마다의 에코타입이 있는데 주로 기준 방법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식성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느러미는 바깥에 있잖아요. 알아보기 어렵고 주로 소리로. 고래들이 주로 소리를 내면 제가 누구야 라고 자기의 이름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주위에 있는 주로 등 지느러미, 얼굴 모양도 다 무늬도 다르거든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그걸 쭉 놔둡니다. 새로 사진 찍으면 얘가 누구 놈의 또 금방 찾아주죠. 그 행태를 제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수명이 꽤 기니까.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있는 남방 큰 돌고래도 한 명 한 마리 다 이름을 정해놓고 있죠. 가지고 다 걔가 누구 새끼가 지나가잖아요. 이거 춘삼이가 또 세 번째 낳네 알 수 있는 게 춘삼이 옆에 지나가니까 이 새끼가 춘삼이의 딸이야 라고 기억을 해놓고 또 지느러미가 자라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모양이 바뀌거든요. 계속 보일 때마다 찍어놓으니까 얘가 누군지 계속 알 수가 있죠. 육안은 구분해요. 우리가 사람 얼굴 보고 구분하듯이 돌고래는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얼굴에 그 무늬 모양, 그리고 혹이 붙어 있잖아요. 혹등고래 같은 거. 혹의 위치 이런 걸로 구분합니다. 이게 한 종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다르면 좀 다른 종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같은 바다에 살아도 언어가 다르면 유전자 교환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되면 다른 종으로 봐야 되지 않아 그러는데 아직까지 분류학적으로는 그러기에는 왜냐면 얘네가 얘네 쪽을 교배시킨다면 교배될 거거든. 종의 장벽이 있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범고래가 영역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뭐 늑대나 침팬지처럼 영토 전쟁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리나 문화, 먹이 차이를 이용해서 충돌 자체를 피하면서 공존하고 있죠. 여기는 우리 땅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여긴 좀 우리가 쓸게 라고 말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일단 먹이가 달라요. 먹이가 다르고 소리를 통해서 멀찌감치에서부터 이미 상대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우리랑 다른 언어를 쓰는 애 있구나. 그럼 굳이 뭐 저기를 들어가야겠어. 그래서 이동 경로가 다릅니다. 그래도 마주칠 기회가 있을 거잖아요. 어쩌다 보면. 하지만 타입이 다른 애가 맞췄다 하더라도 집단 전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없었을 것 같아요. 먹이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다는 나름대로 먹이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랜지언트형 유형이 떠돌이 유형이요. 다른 돌고래나 작은 봄고래도 먹어요. 하지만 이건 영토의 전쟁이 아니라 그냥 먹잇감이 있으니까 먹는 거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만만한 놈, 작은 놈이 있으니까 잡아먹은 거죠. 동족 포식이 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거래 에코타입은 소리의 빈도, 종류, 의미, 그다음에 침묵까지 해석이 달라요. 사실상 서로 번역 불가능한 소통 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거래 소리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클릭이에요. 클릭, 휘파람, 펄스 소리거든요. 클릭은 뭐 딸깍거리는 소리예요. 딸깍하면서 반향정이라고 하잖아요. 에코로케이션, 뭐 딸깍하면서 갔다 오면서 앞에 얼마나 떨어진 곳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휘파람이 으이 하면서 사회적 의사소통을 합니다. 고래마다 다 자기가 내는 소리가 있고 그 소리를 갖고 누군지 알 수 있고 대화법인 거예요. 펄스 소리는 뭐냐면 짧은 클릭을 연속적으로 막 여러 개를 이으는 거예요. 딸깍딸깍을 뭐 당연히 장단 고절을 해서 하나의 음절처럼 들리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의미를 담은 말에 가까운 소리죠. 펄스를 갖고 그냥 정체성을 표시합니다. 레지던트형은 주로 말하는 사회예요. 수다쟁이라 했잖아요.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침묵은 거의 없어요. 계속 뭔가 이야기해요. 침묵은 갑자기 다들 말을 안 한다? 이거 뭐냐면 이상 상황이에요. 뭔가 심각한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말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 레파토리가 되게 다양합니다. 마치 인간의 언어처럼 사투리도 심하고 연애 공동체처럼 언어가 풍성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트랜지언트형은 큰 동물 잡아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고래도 잡아먹고 상어도 잡아먹고 바다 표범도 잡아먹잖아요. 얘네들은 침묵이 생존 전략이에요. 해양 포유류들은 소리에 민감해요. 상어 말고 바다 표범, 물개, 돌고래, 수염고래도 마찬가지로 해양 포유류들은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침묵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침묵이 의사소통 전략 그 자체예요. 침묵하고 있다는 거 뭐냐면 나는 지금 사냥 중이야. 다 말하는 거야. 우린 지금 사냥 중이지. 우리 지금 들키지 말자. 접근 중. 경계 유지. 막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침묵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오프쇼어형은 딱 중간입니다. 레지던트형보다는 조용한데 트랜지언트형보다는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오프쇼어형의 주로 먹이가 누구냐면 소리에 둔감한 상어들. 그다음에 소리 전달거리가 긴 외해요. 오프쇼어는 먼 바다잖아요. 넓은 바다란 말이에요. 외해라서 집단의 크기도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말을 좀 해야 되죠. 에코 타입이 다르면 말이 안 통해요. 짝짓기가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짝짓기 안 되고 생식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성이 높다뇨. 인간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닌 거죠, 당연히. 하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이에요. 사회성이 있다. 사회성이 있으면 항상 문제가 뭐예요? 사회에는 왕따가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그런 고민들 많이 하죠. 범거래도 왕따 있을까? 근데 쭉 관찰을 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거래는 위계로 굴러가는 집단이 아니라 평생 유지되는 가족 관계로 작동하기 때문에 왕따를 만드는 구조 자체가 없어요. 또 어떤 가정도 가정에 왕따가 있지는 않잖아요. 오늘 피쳐가지고 쟤랑 였는데 네 형이랑 얘기하지 마. 그래도 오늘 그 하루인 거지 뭐 영원히 그렇지는 않잖아요. 범거래에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지배 수컷이 없습니다. 알파 수컷이 없어요. 알파 수컷이 없다는 것은 폭력적인 서열 싸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범거래는 목의 중심 사회입니다. 엄마, 할머니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와 자식 관계가 평생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드머리가 엄마, 할머니들이거든. 엄마, 할머니의 특징이 있잖아요. 모든 개체들을 다 사랑해준단 말이에요. 성체 수컷도 평생 어미 곁에 머물릅니다. 다른 종류와 달리. 그래서 가족 해체가 없어요. 가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갈등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도 가족마다 다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관계가 관찰됩니다. 갈등이 되면 딱 밀치게 돼요. 너 저리가 밀치기도 하고 물 장구쳐서 탁 물 튀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가지고 있는데 딴 놈들이 쫙 이리 가요. 나만 따로 가냐면 혼자 짜쳐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섭섭하겠죠. 왜 나만 놔두고 가서 하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집단에서 쫓아내지도 않고 한 놈만 지속적으로 표적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놈이 표적이 되고 어쨌든 이놈이 표적되는 정도죠. 그러니까 갈등은 있지만 왕따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왜 왕따가 없을까? 평생 가족이니까 야 우리 쟤 빼고 놀자가 불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협력이 생존이에요. 얘네들은 다 협력해서 사냥을 했다는데 공동 사냥하고 또 새끼를 같이 보호해야 돼요. 새끼 여러 마리 태어났는데 한 마리가 계속 먹여야 되는데 이렇게 수영을 잘 치면 다소 들어 올려줘야 되죠. 수염도 치게 하고 길도 알려
알려야 되고 사용법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도 보여야 되고 또 지식을 전달해야 되고 또 항해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옛날에 이철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저 북쪽까지 가야 돼. 이때는 남쪽으로 가야 돼. 갈 때 길은 이런 길이야. 또 되게 엄마 할머니도 계속 대대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중요하면 할머니가 중요합니다. 더 이상 임신 능력이 없는 암컷이 이제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이동을 결정하고요. 위험도 경고해주고 먹이의 정보도 줘요. 왜? 지식이 많기 때문이죠. 물론 늙었지만 이런 정보들이 그대로 있어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왕따시키지 않아요. 할머니가 늙었어. 할머니 없으면 우리가 또 빨리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고 뭐가 사냥도 잘할 것 같지만 할머니가 없으면 우리는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기껏 있는 갈등 해소란 건 뭐냐면 처음에 거리를 준다 그랬잖아요. 갈등에 거리를 약간 두는 거거든요. 한 마리가 지금 떨어져 있어. 어느 순간 너희 다 들어와 해서 이제 쫓아내는 건 아니고 거리를 두고 가다가 거리 두기를 해소하면 갈등이 해소된 거라고 할 수 있죠. 코끼리랑 비슷해요. 아주 코끼리랑 비슷합니다. 코끼리는 수컷은 내보내잖아요. 또 그거가 또 달라요. 보통 수컷이 우두머리가 되면 항상 수컷은 우두머리는 뭐야 자기가 유전자 전파에 독점을 하려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파 수컷이 되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아마 모계 사회니까 갈등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범고래가 되게 포악한 동물이에요. 하지만 자기네끼리 포악한 건 잘 모르겠어요. 범고래는 포악한 동물이죠. 영어로 킬러 웨일이에요. 킬러 웨일. 살인 고래란 말이에요. 그만큼 포악한 놈이지만 자기네끼리 포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악어들도 자기네끼리 포악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범고래는 바다의 최고 포식자야. 범고래, 백상아리, 사자, 호랑이, 곡수리가 다 최고 포식자예요. 아니 그 범고래가 최고 포식자야, 독수리가 포식자야. 둘 다 최고 포식자인 거예요. 왜 범고래하고 독수리가 싸울 일 없죠. 사자와 호랑이가 싸울 일 없어요. 범고래와 백상아리가 싸울 일이 있죠. 그때는 백상아리보다는 범고래가 더 최고 포식자입니다. 근데 백상아리도 나름대로 최고 포식자예요. 자기 선택은 최고 포식자예요. 범고래에게는 먹잇감에 불과하죠. 근데 범고래는요, 백상아리에 주로 배만 공급합니다. 배를 공격해서 간만 먹고 가요. 간이 가장 지방도 많고 영양분이 많거든요. 배만 딱 부어서 간만 떼어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범거래가 백상아리를 공격한 해역에서는요, 금방 소문이 나. 백상아리를 무서워가지고 야, 범거래 나타났어 그러잖아요. 어떤 해역에서 백상아리가 범거래 당했다 그러면 몇 달 동안이나 그 지역에서 백상아리가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면 범고래는 이빨고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빨고래는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잖아요. 수염고래가 훨씬 커. 수염고래가 대왕고래, 흰긴 수염고래, 블루웨일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몸무게 180톤이나 됩니다. 아무리 범고래가 싸놓은 놈이라도 감히 180톤짜리 고래에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옆에 한번 툭 치면 날아가는데 부서지는데 못합니다. 하지만 뭘 노려요? 새끼를 노리는 거죠. 새끼를 어미에게서 떼어놓아요. 막 하다가 어미 떼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새끼는 분리돼 있잖아요. 새끼를 갖다 막 쫓으면 새끼는 숨쉬었다가 잤다가 지쳐버리니까 지쳐서 익사되죠. 익사하면 주로 이제 대왕고래 새끼도 잡아먹는데 새끼 통째로 먹고 대왕고래 새끼의 혀, 그 다음에 지방, 배에 있는 지방 정도만 먹는 것 같더라고요. 무서운 놈입니다. 그러니까 범거래가 어떻게 최고 포식자가 됐을까? 이유는 간단해. 뭐든지 먹습니다. 그러니까 종류의 타입에 따라서 어떤 건 물고기 먹고 어떤 건 상어도 먹고 바다 표본 돌고래 심지어 수염고래 새끼까지 먹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집단 사냥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단 사냥하는 방법은 기술이 있어야 되면서 의사도 통해야 되고 지능이 좋아야 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가 있고 또 이 사냥 방법이 되게 학습하고 전승됩니다. 이런 사냥 문화가 나름대로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상의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류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는데 빙판 위에 바다 표범이 있어. 여러 마리가 쭉 가가지고 어떻게 해? 꼬리로 쫙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물이 쫙 올라가죠. 쭉 올라가니까 부서지기도 하고 범거래 바다에 빠진단 말이에요. 빠진 거 잡아먹는 거죠. 이게 남극 타입 B1입니다. 여러 마리가 나란히 헤엄쳐서 동시로 꼬리로 물을 밀어 올려요. 큰 물을 밀어서 큰 파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빙판이 전복되죠. 거기서 바다 사자가 추락하면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또 북대서양의 노르웨이 타입은 청어를 먹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회오리를 만들어요. 빙글빙글. 회오리를 계속 돌리면서 어떻게 해요? 청어가 이게 회오리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할 때 소리도 내고 물방울 막 내고 그러면서 요 안에 갇혀놔요. 막 돌면서 청어가 자기네끼리 부딪히고 물에 부딪히면서 기절해. 기절한 놈들을 한 마리씩 꼬리 쳐서 딱 기절하면 그걸 잡아먹는 거죠. 수염고래는 새끼를 분리해서 잡아먹는다고 그랬고 트랜지언트 형은 물개에게 조용히 돌처럼 잡아먹기도 하고 백상아리 같은 경우는 뒤집혀지면 딱 강직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뒤집으면 상어가 이제 뒤집으면 꼼짝도 가만히 있어. 이렇게. 뒤집은 상태에서 이제 간이 크거든요. 걔는. 간만 딱 빼먹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백성도 센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못하고 여러 마리가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게 사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빨고래와 수염
수염고래가 있는 거예요. 이빨고래에 돌고래들이 있고 범고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향고래도 아래 이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빨고래와 수염고래 나눈 거예요. 옛날에 육지에 살았던 어떤 동물이 바다로 가고 바다가 된 게 고래의 조상이 됐고 고래에 있으면 이빨고래가 됐고 이빨고래들이 돌고래 되는데 돌고래 중에 일부가 범고래가 됐다 보면 되는 거예요. 5천만 년 전에 파키케투스, 암블로케투스 같은 늑대같이 생긴 네발 동물들이 육상에 살고 있었어요. 걔네가 주로 바다 주변을 어쩡거려서 뭘 잡아먹었어. 그러다 한 1,000만 년 지난 다음에 4천만 년 전에 이제 완전히 수중 생활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드디어 고래가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고래들은 바실로사우루스, 도르돈 같은 애들이 있죠. 얘네들 뒷다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꼬리 지느러미가 생겼고 콧구멍이 여기에서 머리 위로 올라가서 이제 분수공이 됐죠. 3,400만 년쯤 전에 드디어 저는 고래가 수염고래와 이빨고래로 갈라섭니다. 그 이빨고래 안에서도 1,500만에서 1,000만 년 전에 돌고래와 범고래가 이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돌고래의 일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빨고래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고래를 이빨고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빨고래 안에는 돌고래도 있고 범고래도 있고 그다음에 향고래도 있다. 스펌웨일, 향유고래 거죠. 이빨이 있냐 없냐로 딱 따지면 되는 겁니다. 범고래도 보면 다른 고등어랑 비슷하게 생긴 게 고등어 때 위쪽은 파랗고 아래 배는 하얗잖아요. 그 위에 새가 봤을 때는 바다랑 구분 안 되고 아래서 봤을 때는 하늘과 구분되지 않는 거잖아요. 범고래도 마찬가지예요. 등은 검정색이고 배는 하얀색이에요. 옆구리에 또 회색이 있고 눈 옆에 눈 뒤에도 회색 패치가 있고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어두운 바다와 섞여 있고 아래에서 보면 밝은 수면과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 뒤에 흰 패치가 있는데 눈 뒤쪽에 개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얘가 일단 눈 패치를 보고서 얘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회적 신호죠. 우리 얼굴 자체가 하나의 신호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동 사냥할 때 움직이는 신호 깃발처럼 작동합니다. 범고래는 흑백 무늬가 단순한 색깔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다에서 자기를 숨기기 위한 위장 방식이기도 하면서 동료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언어로서의 작용을 하죠. 얼굴 돌리면 흰 모습이 보였다 안 보였다니까 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김새는 다 달라야죠. 사람도 생김새 다 다르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수 있는 것처럼.